네, 그게 무엇이든 메타버스에서 책을 읽든 게임에서 책을 읽든 뭐 NFT로 발행된 것을 책을 읽든 전자책으로 책을 읽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읽는다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텍스트든 뭐 종이 코덱스에 새겨져 인쇄되어 있는 텍스트든 어쨌든 읽는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어, 우리는 책을 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A4지 두 장에 걸쳐서 잔소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으실 수도 있으나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니까요. 네. 책을 두고 나누는 대화는 크게 두 갈래 길을 따르죠. 하나는 책을 읽는 행위를 향하고요. 다른 하나는 책이라는 물성, 그 물건 자체를 놓고 나아갑니다. 네. 먼저 읽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통체험과 간접체험의 수단인 문자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함으로 읽는다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상징하며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문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는 읽기라고 말하고요. 읽기의 중요와 필요는 더 논쟁의 대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는 더 이상 읽기가 절대 진리도 명제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지금 인간은 5분 만에 스피노자를 이해하고 10분 만에 상대성 원리를 파악합니다. 이건 유튜브 콘텐츠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러한 단축성은 읽기의 성질이 아니고요. 이제 인간은 읽기보다 보기와 듣기를 택하고 그리고 읽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되어지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선택받아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아까 절대왕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주 몰락한 왕국의 절대왕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는 천하를 호령했으나 점점 제국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물건인 책은 점토판에서 파피루스 그리고 종이책으로 오는 동안 읽기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책이라는 건 곧 읽기를 이야기를 했었지요. 부유한 가정은 다량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책이 없는 집은 가난했으며 부유하나 책이 없으면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책은 계급 이동 가능성의 상징물이었고요. 형술지공을 의미하기도 했죠.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에 일반 대중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책은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편입됩니다. 이는 책이 모두에게 소장될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적체, 쌓이고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의 소장은 완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과 읽기는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책장에 꽂힌 책은 다 읽은 책이 아니다. 앞으로 읽을 책이다. 책이 쌓여가고 그것들을 다 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의심이 싹 틉니다. 책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책을 사재끼는가? 잔인한 얘기지만 이제 책은 권 단위의 물건이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떤 이런 비슷한 형태, 비슷한 주제의 토론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대중문학 평론가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웹소설 작가님들에게 책은 내가 독자들한테 읽히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트로피임의 일종의 굿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건너에 앉아 계시던 오정희 소설가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한데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책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에서 책의 운명은 다시 읽기의 운명하고 포개집니다. 절대적인 위상의 나란한 추락. 우리는 읽기와 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거고,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건 위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겠죠. 책은 이제 필요 없고 읽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새로움에 대한 질투, 다른 한쪽에서는 고루함에 대한 폄하와 적이 어린 오해를 내비치는데 어느 쪽의 의견도 저는 속이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당도하지 않았고 예견과 추측은 공허할 뿐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존에서 구축해 놓았던 클라우드 서버가 폭파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전자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야겠죠. 그 유사한 체험을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유튜브가 지겨워질 줄이야. 넷플릭스 콘텐츠가 다 소비될 줄이야. 그리하여 내가 다시 책을 잡을 줄이야. 이런 경험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책의 논의는 어디서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 한 전자책 서비스 사이트에서 기술된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저는 봅니다. 그것은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무제한의 주어는 읽기와 책입니다.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무제한의 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무제한은 읽기와 책의 본래적인 성질에 반합니다. 읽기와 책은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를 예정합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서 작동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포기하거나 끝을 냅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얻습니다. 의도를 찾아 헤매고 덜어는 찾았다고 확신합니다. 저자와 독자로서 공명하고 의미를 얻어내는 것도 한정된 내부 제한성에 의거합니다. 다시 말해 읽기와 책은 제한이라는 조건에서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장에 꽂힌 책과 무제한 제공되는 도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제한이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쉽고 빠르게 쌓이는 것이 있다고 부연하지만 그야말로 경제적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온라인 송출되는 건데, 네, 이 사이트 관계자가 안 보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인간이고요. 인간의 이해와 체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이 곧 이해 능력의 발달을 의미하진 않으니까요. 흐름과 맺힘은 다른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요. 읽기와 책의 가치 복원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논의의 방향을 제한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이라는 가능성은 일단 해체해야 합니다. 질서의 바깥에 혼재되어 있는 이것과 저것 사이를 제한에 분간해야 되고요. 암과 믿음을 제한에 구분지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같다고 믿거나 덜한 것을 더한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요령을 저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선택과 방향성과 의도와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의 책에 대한 논의는 성질이나 매체라는 것에 대한 탐색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읽기와 읽은 것의 주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한다 해도 그때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쉽게 변화를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것은 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과거형을 만들거나 무턱대고 쌓아가는 것보다 달라짐에 대한 강박이나 가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술 문명 발달이라는 허상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래의 책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건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모색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